바로 이번 22대 총선 비례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윤 후보,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조국혁신당 후보로 당 의료혁신특별위원장 맡고 계신 김선민 후보, 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편의점 첫 출연이세요. 네, 두 분 네. 모두. 그런데 제가 양력을 쭉 보니까 선후배 사이세요. 네, 제가 1년 선배입니다. 예, 김선민 후보가 선배시고 김윤 후보가 1년 후배신 네. 서울대학의 의과대학의 두 분 선후배 사이인데 저희가 이제 편의점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꼭 저희가 뜨거운 연대의 인사 네. 그리고 세상이 하도 사나워서 평화의 인사 저희가 지금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선배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후배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선배가 먼저 선배가 먼저 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김선민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저 하얀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의료 붕괴에 맞서 싸울 조국혁신당의 비밀병기 김선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가 의료혁신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을 건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윤 선생님. 네.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정치를 하려다 보니 예.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김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 편에 서서 의료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에 맞서 싸우게 됐고 의사들에 맞서 싸우다 보니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의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체계를 개혁하려면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3번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준비된 후보 두 분 모셨습니다. 사실 정말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모시기에는 사실 이제 이분들은 큰 방송국 정말 공중파에서 모셔서 지금처럼 의료 문제가 심각할 때는 이 문제를 좀 직접 모셔서 들어봐야 되는데 공중파에 출연 혹시 뭐 이제까지 뭐 자주 해왔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치 하고 나서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지상파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잘 안 들어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전문가들인데 조국혁신당 보도량이 거의 없다.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저희 이렇게 지지율은 높은데 오늘 발표된 지지율 잠깐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27.7% 나왔네요. 국민의 미래가 29.8%. 더불어민주연합이 20.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안 부른다 언론에서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지지율이면 저는 국회에 못 들어갑니다. 네. 아 그래요? 네. 20.1% 못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3번인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의 당 번호가 3번이고 네. 제 비례 순번은 12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 정말 필수 의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문제 네. 해결할 네.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선민 선생님은 몇 번이세요? 저는 5번. 5번. 네. 네.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직 뭐 알 수가 없죠. 네. 하여간 두 분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네. 지금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선 김선민 선생님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선민 후보 잘 모셨다. 네. 민주당 대통령 아닙니까?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금 당원이실 텐데 문재인 네. 대통령이 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네, 정말 그 말씀 듣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제가 대통령님 한번 찾아뵀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전에 면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를 뭐를 믿고 심평원장을 임명하셨느냐라고 네. 여쭤봤었습니다. 예, 예. 이제 살아온 이력,
그리고 그 심평원 안에서 일해왔던 것들을 보고 임명을 했다. 아주 예. 잘 고생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책을 대통령님께 보내드렸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 대한 예. 반응이 아니신가 생각하고 그러셨구나. 있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그 정은경 본부장님하고 친구분이시라고. 네, 40년지기이고요. 아, 지금도 자주 40년지기. 만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저희 정책 현장에서 네. 이렇게 같이 일해온 분 자체가 많지 않은데 여학생 1년 선후배여서 네. 지금도 계속 교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은경 본부장이 저보다 1년 후배고요. 후배, 네, 예. 제 지난번 출판 기념회에서도 예. 정은경 청장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주셨고 아. 제 책에 추천사도 써주셨고. 그러면 정은경 청장이 동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분들이 지금 정은경 청장하고도 아주 막역한 네. 두 분이시다. 하여간 두 분이 굉장히 의료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김윤 선생님께서 의료 정책 굉장히 자문 많이 해오셨어요. 네. 근데 왜 꼭 이번에 내가 들어가서 정치를 해야겠다. 외부 전문가로서 어떤 한계 같은 걸 느끼신 네. 겁니까? 그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네. 저를 그 모두각이다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모두각이. 예, 그러니까 예.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네. 어떤 정책은 지지하고 어떤 정책은 비판한다. 뭐 이렇게 이제 평을 하시는데요. 네. 그 외부에서 정책 전문가로 정부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그 실행 과정에 자문을 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꾸기에는 네. 의료를 개혁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다라는 것을 지난 30년간 절감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정부는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연구자한테 연구 영역 주고 결과 나오면 위원회 만들어서 네, 네.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네. 또 흐지부지하고 합의가 잘 안 되니까 네. 흉내내기식 정책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정책만 네. 하고 지나가니 네. 또 문제가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중증 환자한테 그 반창고 붙인다 이런 아.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늘 그냥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식의 네. 정책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그러다 보니 이게 흘러 이제 지난 20년간 해야 될 의료 개혁을 못한 채로 네. 시간을 허비해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을 해야 이래서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예.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내란 지방에서의 예. 의사 부족으로 맞습니다. 폐과가 되고 예. 응급실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이런 예.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예. 정말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예. 심각한 상황에 처할 거다. 네. 어느 정도 상황에 처할 수 있냐면 지금 수도권 6,600병상이 예.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개원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한 3,000명 네. 이상 필요한데 3,000명. 예, 그 의사가 지방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더 빨리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예.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네네. 하고요. 김선민 선생님 시평원장 시절에 문재인 케어를 실제로 주도한 분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치 결심한 것도 더 이상 문재인 케어가 후퇴하거나 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 정책 가운데 제일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소문이 잘 안 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슬금슬쩍 민영화에 대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민영화 예를 들면 네. 그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하면서 슬금슬쩍 올라가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료 대란이라고 하지만 의사들만 힘들게 아니라 그 의료 노동자, 네. 비의사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슬쩍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거의 보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보장성을 후퇴한 정부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건강보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네. 노태우 대통령 때 확대했고 네.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확대를 했는데 네. 이 보정성을 후퇴한다라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하게 생각한 게 딱 하나입니다. 건강을 인권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아. 근데 조국혁신당은 예. 명확하게 처음부터 사회권 강화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정치 시작했습니다. 예. 건강을 인권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 의료는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걸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렇죠. 네,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예. 산업에서 나오는 것들 예. 그리고 돈벌이 뭐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 먹을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건강은 엄청나게 네. 후퇴하고 있죠. 네. 자, 본격적으로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의사 정원 문제, 증원 문제 네. 때문에 네. 지금 뭐 엄청난 갈등이 이제 네.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이 이제 시한인데 그걸 또 뭐 내일로 옮긴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여하튼 지금 전국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전부 이제 사직서를 네. 낸다는 것이고요. 네. 전공의들 면허 취소를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뭐 어제 어저께. 한동훈 위원장이 네. 오후 4시에 이제 급거 만난 다음에 대통령이 또 전화를 또 받아가지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라.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뜻을 내가 수렴한 결과다라는 걸 또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게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우선 의대 정원 확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네. 의사들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네. 4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2,000명 늘린다는 겁니다. 지금 뭐 대치동이 난리가 났어요. 학원가가 우리 아이 의대 가야겠다. 다니던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자 의대 가야겠다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우선 그 의대 정원 문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윤 선생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10,000명보다 사실은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의료 시스템을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네. 것이고요. 네. 그렇게 개혁해야 지금 부족한 지방, 응급실, 중증 환자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네.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를 늘리는 그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지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네. 예, 정부가 개혁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하고 예. 숫자를 지금 총선 국면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전략으로 활용해 오면서 예. 이게 지금 2,000명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강경책을 고수하다가 갑자기 뭐 전공의 처분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이 냉탕온탕의 네.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의 본질인 의료 개혁 논의가 실종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대 정원 늘려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저는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 그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의료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는 네. 지역이나 네. 혹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여러 이 영역의 의사들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네. 그냥 낙수 효과만 기대해서는 제가 일하던 태백병원 같은데 네. 의사 안 옵니다. 예, 그래서 함께 가는 정책이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데 네. 제가 심평원에서 17년 일하면서 이렇게 허술한 정책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가는 정책은 전부 없거나 네. 가장 중요한 게 공공의료기관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예. 그거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 의사제 있지만 추후 논의. 예. 네, 근데 공공의대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정밀하지 못하다라는 것. 네. 공무원들 문법으로 추후 논의하겠다는 거는 안 안 하겠다는 하겠다는 거죠. 것이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지난번 20년에 4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전공의들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아니 2,000명 늘리면 당연히 나가죠. 그러면 그걸 예측을 못했다면 아마추어고 예측을 했다면 그거는 나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말씀을 네네네. 2,000명 늘리는데 도대체 2,000명이 어디서 나왔을까? 왜 2,000명이? 그러니까 10,000명을 늘린다고 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1,000명씩 10년에 늘리는 방법도 있고 네. 2,000명씩 5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진짜 2,000명을 왜 2,000명을 고집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발표한 예. 그 배치표를 보니까 예. 이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 배치표에 보면 네. 거기 언론 보도에는 서울은 0이고 나머지 지역이 2,000명이라고 나왔는데 예. 자, 우리 빅5라고 불리는 네. 여러 병원들이 있죠. 수도권에 네. 혹은 서울에 예. 서울대 대형 병원, 서울대병원은 안 들었습니다. 아, 근데 서울에 병원을 둔 예. 대학이 지방대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예.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예과하고 한 뭐 3학년까지만 지방에서 예. 공부하다가 이 대체로 사람들은 1년이 전부 있더라고요. 예. 예, 서울로 오게 되고 수련도 다 서울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수도권의 병상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네. 병상의 절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의 병상을 늘리게 되면 지역에서 환자들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예. 지역 공립대가 예. 더 공백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러면 2,000명을 늘린 거는 혹은 그 병원들 그 대학들에게 정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 아닌가. 만약에 1,000명쯤 늘렸으면 그렇게까지 네. 배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격차가 더 심해지는. 지역 격차가 더 심해지는 네, 예. 방안이다. 네. 그러니까 제목 장사는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네. 서울 빵명 마치 지역에 굉장히 큰 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미지는 만들었어요. 네, 저희 계산해보니까 764명이더라고요. 아. 네, 수도권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빅5인 성균관대학 그다음에 네, 울산대. 울산대. 네. 왜냐하면 아산병원에서 네. 다 수련을 하니까요. 예. 네. 여기가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충북대가 의대 정원이 49명이었는데 200명으로 네. 4배가 늘었다. 예, 네. 그래서 충북대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의대 정원만 늘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김선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의료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울산대 의대는 서울 아산병원도 있지만 네. 울산에 울산대학병원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울산도 역시 의료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예, 예. 또 강릉에 강릉아산병원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울산대학교에 늘려준 정원이 네.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일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울산과 강릉 지역, 강원도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네. 정원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게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또 중요하지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거다. 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허술하고 네. 입체적이고 정교해야 될 정책이 대단히 평면적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비판도 해야 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네. 대안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해야 예. 국민들의 의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네. 현 정부를 이제 물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책적 대안을 예. 내놓고 예.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 문제 앞에 김선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네. 소위 의료는 권리다. 예.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네. 게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그 전공의들이 다 네. 나가버려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군의관들하고 지금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다 와서 때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가 또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역은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예. 이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되는 데가 아닙니다. 저만 네. 해도 태백병원에 가가지고 그 이제 EMR이라고 하는데 전자의무기록에 네. 들어가는데 네. 그게 익숙해지는데 한 몇 달이 걸립니다. 아. 물론 제가 느리긴 하지만요. 네. 나이가 들지만 아무리 젊어도 예. 거기 가서 어떤 아니, 그렇죠. 어떤 메뉴 찾아가는데 예.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걸 예. 갑자기 그리고 약도 그 쓸 수 있는 약도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공보위를 데려다가 이걸 쓰겠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예. 아 정말 이렇게 조금 보면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약간 봉숭아학당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봉숭아학당. 을 금할 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하면 봉숭아학당에 대한 못 우길 수 폄하입니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네. 생명을 네.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매우 신중해야 되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안전망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치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게 400명 밀어붙일 줄 몰라서 그게 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럼 그 현장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도대체 국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 지금 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안 해서 큰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가 수술 받는 데까지 한 달이면 그동안 충분했습니다. 그 의학적으로 네. 그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3개월 전략을 짜고 있대요. 아, 왜 그러는 겁니까?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없이는 암 환자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공의가 물론 돌아와야 합니다. 네. 이 젊은 세대들이 빨리 병원에 돌아와야 하는 거 정말 맞고 네. 저도 2000년에 그 저 의료 대란 때 네. 그때는 정말 혼자 이 신문 인터뷰해서 네. 엄청난 고초를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의료대란 말씀하신 것은 의약분업 때, 예.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예, 예. 전 그 1차 의료기관까지 예, 전부 다 예. 문을 닫았었죠. 맞아요. 그때 정면으로 부딪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도 네. 이건 정책은 과학이죠. 과학이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예측을 한다면 당장 환자 진료를 못 받는다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네. 환자들이 암 수술 대기를 그렇게 연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판단은 어떠세요? 석 달로 늦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그 정부가 얘기하는 네. 전공의 파업에서의 비상 진료 체계 상황을 네. 이제 보면 예. 응급 환자 중환자는 교수들이 이제 당직 일주일에 네. 2번, 3번 서가면서 예. 전공의 파업의 공백을 예. 메꾸면서 예.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응급 환자는 아니지만 중환자인 암 환자의 치료가 김선민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한 달인데 그게 2달, 3달 미뤄지고 네. 있고 예. 이게 장기화되면 네. 이제 의료진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부산대 의대 거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 사인이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문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네.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심근경색이든 어쨌든 그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고 댁에서 돌아가셨어요.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과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뭐 직접 진상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그 부산에 있는 의료진들께 연락을 드려보니 네. 분명한 거는 네.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하. 젊은 사람이었고 예. 근데 그게 지주막하 출혈이든 심근경색증이든 아니면 뇌뇌출혈이든 예. 그분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진료를 현장을 떠나면서 예. 상당히
그 과로를 하셨던 거는 사실이고 예. 그리고 의료인들이 하는 얘기가 예. 그런 갑작스러운 사망에 과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아. 그래서 물론 진상 조사를 해야 합니다만 네.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 예.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성희 네. 선생님께서 부산 의료계 취재까지 하셔서 네. 말씀을 좀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진성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뭐 이유가 어찌됐든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우리가 네. 애도의 네. 를 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게 장기화되면 환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예. 그래서 장기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네. 지금 상태에서 예. 한편으로는 정부가 대책 없이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네. 원래 이제 의사는 늘렸어야 했으니 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네. 장기적으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리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할지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네. 것이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 의대 정원 늘려줬는데 그게 네.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고 그렇죠. 아산병원 울산 의대 정원 늘려줬는데 그게 아산병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필수 의료 부족해서 의사 늘려줬는데 그게 동네에 가서 피부과 네. 예. 성형 진료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더 중요한 의료 개혁에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네. 이제 저도 취재를 좀 해봤더니요. 네.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수련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컨대 이제 충북대학에 4배를 늘렸는데 이게 네.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 거냐.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원도 확보가 돼야 네.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수련할 수 있는 환경과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마련돼야 되는데 그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이제 교원도 확보가 돼야 되고 이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맞습니다.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이게 확보가 된 데가 울산대하고 성대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벌병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네. 의대 정원이 복속된다면 이거는 공공의료하고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정반대입니다. 윤석열 네.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의료계 사이에서는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네. 지금 워낙 총선 국면이라서 일간지에 안 타서 그렇지 네. 뭐 전문지나 의료계에서는 전부 다 그걸 알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강의실 걱정하고 예산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가장 쉬운 게 예산과 강의실입니다. 의대 교육에서는 네. 지도 전문의 네. 그다음에 같이 놓고 환자 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예. 너무 엉뚱하게 뭐 예산 강의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도 전문의를 어떻게 구할지 지금 네. 지도 전문의도요. 예. 어느 한 병원이 200명을 늘린다 그럼 쉽습니다. 다른 어. 병원에서 이렇게 모시고 데리고, 오면 되죠. 어. 근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린다? 예. 그럼 이제 3,000명의 66%인데요. 예. 6%인데 그러면은 지도 전문의를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예. 저 계속 말했지만 의대 정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현실 가능성,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대책 없이 예. 저질러 놓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음. 누가 학생이 의대 가겠다고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불안불안하지만 그래 의대 간다고 하니 공부 네. 열심히 해라 했는데 이 학생이 촛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예. 방을 홀랑 태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전기불 없나? 그러니까 전기불을 찾았어야죠. 예. 촛불을 들고 공부를 하다가 네. 방 홀랑 태워버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들아 대전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대전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하게 그분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책 당사자가 그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다 고려하고 해야죠. 네. 의사 비난해서 100번 비난하고 1000번 비난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비난하죠. 네.
근데 그러면 해결이 정책에서 안 되지 비난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께 촛불 얘기하셔서 얘기, 하셔서 촛불. 네, 그러니까 그 김소민 후보께서 이제 정부가 촛불을 주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네. 이제 방을 홀라당 태워 먹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정부가 켜놓은 촛불을 네. 그 안전한 전기 스탠드로 바꿀 방법이 뭐냐에 관한 이제 고민을 논의를 예, 하고 국회에서. 예,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충북대 정원이 네.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늘어난 정원을 지금 대학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충북대 병원에서 네. 어떻게 다 소화하겠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는 타당하신데, 네. 그거는 이제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놓고 얘기하면 예. 그렇고, 외국은 전공의를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련 교육의 대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만 환자를 보게 하지 않고 네. 지역에 있는 2차 병원, 동네에 있는 조그만 의원까지 보내서 네.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말고 작은 병원, 동네 의원에서도 네. 나는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충북대 병원의 정원을 늘려준 이유가 충북대 병원만 좋은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네. 충북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라고 충북대 병원의 정원을 충북대 의대의 정원을 늘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 충북대 의대, 충북대 병원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네. 그러면 청주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들과 협력해서 네.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그 지방에서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팀을 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늘어난 정원도 의과대 학생들도 지역 병원에 가서 네. 교육받고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도 공동으로 수련해서 네. 한편으로는 교육을 내시로 하고 네네. 지역 중심으로 환자 네. 중심으로 예.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예. 대안으로 내놓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쪽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예, 네. 들었는데 박님께서 조국 혁신당은 의대 증원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가요?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이건 아닙니다. 청취자 질문 절대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2,000명은요? 그거는 저희는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가 뭐 그 추계에 직접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추계는 항상 그 함께하는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모든 네. 추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나머지 추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정책의 네. 부대 정책 그리고 플러스 수용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저희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두 분 선생님께 이것 좀 네. 여쭤볼게요. 사실 고액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네. 의사들이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지방 의료 현실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김윤 선생님 누가 오늘 먼저 하세요. 태백병원이니까 네. 선생님 네. 말씀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태백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백 자체가 이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네. 100년째 1936년에 생겨서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진료 수익이 좋았던 병원으로 아직도 국건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네. 저도 역시 태백병원에 갈 수 있었던 거는 태백병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이죠. 네네. 만약에 그 태백병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없었으면 태백 주민들은 의사를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네네. 그럼 다른 지역들, 네. 예를 들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뭐 평창 이런 데는 네. 저희 같은 그런 병원이 없어요. 예. 그 아주 조그만 의료원이 예, 예, 있죠. 예. 그러면 모든 것이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의사들이 일을 하죠. 예. 그러니까 아주 1차 의료를 빼놓고 의사들은 청진기만 하나 들고 돈 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네. 하기 때문에 태백병원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병원 혹은 공공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네. 병원들은 의사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국건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태백병원 의사들은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진료를 했습니다. 아주 그리고 실력들을 좋고 예. 이게 주마다 계속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일을 네. 합니다. 의사들은 급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전문성을 얼마나 높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예컨대 선생님 그 네. 이제 제도 개혁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고 시설 네. 투자를 하고 해서 지역에 좋은 병원들을 거점 병원들을 쭉 만들면 네. 그러면 의사들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네. 그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와 네. 지방 도시에 있는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네. 대도시의 작은 병원의 의사 수보다 지방의 중소도시의 큰 병원의 의사 수가 더 많습니다. 네. 그 얘기는 어디 사느냐, 뭐 주거 환경, 교육 환경도 중요한 선택 요인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가 전문가로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 있느냐. 예, 예, 예. 내가 여기서 일하면 정말 보람이 있고 내가 10년, 20년 후에도 네. 정말 인정받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네, 네. 하는 게 중요한 선택 요인인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 의사를 늘리는 것은 지방의 부족한 의사를 보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네. 것. 그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 좋은 병원이 없는 큰 종합병원이 없는 소위 의료 취약지에 네. 큰 병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 방법은 공공병원을 정부가 있는 곳에서는 확충하는 것도 방법일 예, 거고요. 예. 아예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새로 병원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병원은 많은데 네. 병상도 많은데 큰 병원이 없는 곳은 기존 병원들이 큰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만드는 네. 것도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 배치하고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의료생활권 기준으로 나누면 한 60개쯤이 되는데요. 네. 그 60개 중에 절반 이상이 의료 취약지입니다. 하, 예, 그러니까 지금 배정한 의대 정원 예. 그 대학병원들이 예. 각각의 지역들을 책임지도록 하는 예, 예. 그 절반이 넘는 지역을 예. 대학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서 예. 예.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데 이제 건강이 인권이다. 이제 이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의료가 돈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그래서 의사들이 네. 전부 뭐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고 그래서 필수 의료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심지어 공공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병원,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네. 이런 이제 지역 병원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문 닫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없앴습니까? 진주의료원, 대구의료원 전부 한 사람이 없앴습니다. 한 당에서 없앴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가장 시급한 것이 네. 그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특별법. 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증설할 때에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면 네. 잘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일종의 뭐 가칭 공공의료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의 효율성도 높이고 네. 질도 높이고 결국 그거는 주민들에게 가는 그런 네. 편익이죠. 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진료 수익을 많이 내면 네. 그거에 따라서 병원을 평가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 네.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국에서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그 국공립 어린이집 네네네. 20년 전만 해도 타가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엄마들 사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유, 대한 인기가 열망이 제일 높아요. 그게 예. 뭐 그냥 이 교육비가 싸서가 아니라 네.
퀄리티가 질이 좋기 그렇습니다. 때문입니다. 예, 예. 그거 프레임 바꾸는데 얼마 예.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의료 개혁도 의료 혁신도 혁신입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은 의료 개혁이고 조국 저희는 혁신입니다. 혁신당은 의료 예. 혁신입니다. 네. 단어가 달라요. 네. 예, 어떤 쪽이 더 세게 할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네. 드리면, 그러니까 그 이제 의료가 권리라고 하면 네. 그 의료 시스템이 공공적이어야 하는데요. 의료 시스템을 공공적으로 만들려면 하나는 그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하는 게 다른 한 축이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네. 공공적으로 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 네, 그 두 네. 가지가 예.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90%가 민간인 상황에서 네. 공공만 늘려서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좀 너무 먼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공병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소극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선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이제 법을 제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아마 같이 해보면 네. 논의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댓글에 네. 동슈님께서 김선민 들어가면 대박일 듯. 그다음에 위덕님은 김선민 후보님 두 분 다 입성하셔야겠어요. 두 분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두 고맙습니다. 분이 네. 국회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지금 의료 관련해서 문제적 상황을 다 워낙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네. 그야말로 외과적 수술을 의료혁신, 의료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교하게 네. 개혁하고 혁신해 보겠습니다. 네. 당은 다른데. 저희는 예인선입니다. 이쪽이 저희가 예인선이고 이쁩니다. 여기는 예. 예, 무슨 내부에서 선입니까?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내부에서의 혁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을 네. 받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게 네. 전의교협 네. 그 교수 대표님을 만나서 긴급하게 현안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나를 믿어달라. 나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실제로 협의된 게 없고 사직서는 그냥 계속 제출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들의 싸우는 방법이 너무 좀 극단적인 집단 행동 아니냐. 그래도 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뛰쳐나갈 수가 있냐. 네. 저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빨리 전공의 선생님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의 그 제안은 아마도 뭐 진정성이 통한 거라고는 아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빨리 네. 정부는 좀 이 정말 진정한 대화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네. 이제 아까 김윤 후보님께서 국회에서 그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 하는 이유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를 하더라도 국민이 반드시 그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의 대화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네.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 정부는 그 지난 1년간 의사협회하고 의료 현안 협의체를 네. 격주로 28번이나 했다고 했는데 네. 정작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하고 나니까 네. 전공의들, 대학 교수들 우리는 왜 우리하고 협의 안 하냐? 우리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부가 그 의사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의사협회와 계속 논의를 했지만 네. 그 논의의 내용이 의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거나 전파되거나 또는 그 의견이 모아져서 그걸 네. 의사협회가 다시 들고 와서 정부와 협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의사들도 다양한 의사들, 예를 들면 지금 뭐 의과대학생들, 전공의들, 교수 네. 또는 종합병원에서 월급 받는 봉직이 개원의를 다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밀실에서 네. 정부하고 의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네. 지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한쪽에서는 발표하고 예. 한쪽에서는 뒤통수 맞았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투명하게 시민사회 참여하고 예. 또 거기서 합의된 내용이 장기적인 의료 개혁에 반영되고 그 정책의 안정성, 네. 신뢰성을 담보하기 예. 위해서는 예. 저는 법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 국회가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10년의 의료 개혁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네. 거기에 다 그 도장 찍고 그거를 약속 지키고. 예, 10년 동안 예. 약속 안 지키면 네. 그거 가지고 예. 너 왜 약속 안 지켜라고 예. 국민들이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알겠습니다. 신뢰가 가능하고 네. 개혁이 가능하다. 네. 이제 앞서 김서민 선생님께서 이제 2000년도에 네. 의약분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국민들 다 기억하실 아시죠? 거예요. 예, 네. 그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예, 이 캠페인이 굉장히 이제 막 거세게 있었고 결국 이제 그걸 해냈는데 네. 중요한 건 그때 의대 증원을 축소한 했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않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제 앞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밀실 합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차 의료기관들, 네.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을 동네 그냥 의원, 비대면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의사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을 택배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뭐 미국이야 워낙 큰 나라고 막 뭐 쫙 가야 이제 한 집 있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택배로 약을 만약에 받게 되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물의 오남용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게 뭐 딴 사람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방식으로 혹은 또 뭐 의사들 수가를 뭐 대폭 늘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이제 대안이 있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밀실 합의가 돼서 추진이 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정책들은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디테일에 네. 세부적인 거에 선악이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참여해서 네. 의사결정을 하고 그 디테일까지 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네. 의약분업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약분업 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의약분업하고 너무 다른 게 그때는 정말 시민사회가 함께 했었고 네. 디테일을 굉장히 열심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주 깊게 네. 이 약을 전문의약품을 할 거냐 일반 의약품을 할 거냐 이런 거에서 정말 지난하게 회의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제일 다른 거는 정부가 추진을 하면 그 네. 역할을 당이 여당이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여당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정치 세력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안 논의 보인다라는 과정이 게 전혀 없죠. 없습니다. 예, 네, 예. 그게 정말 저는 30년 정책을 했었고 정책 현장에서 17년 있었던 사람의 입장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비대면 진료 얘기를 잠깐 네.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거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그 거동이 불편한 네. 노인들, 뭐 오벽지에 계시는 네, 분들 또는 이제 정신과적인 예. 문제처럼 좀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네, 분들을 위해서 예.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죠. 네, 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정책적 환경에서 그런 비대면 진료를 할 거냐. 그러니까 수단으로 쓰는 게 예. 맞느냐가 예, 예. 이제 논의돼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은 네. 그냥 비대면 진료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네. 되는 정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비대면 진료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영리화나 네.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네. 비대면 진료가 약자를 위해서 예. 예를 들면 주치의제도 같은 틀 내에서 쓰이기 때문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내가 평소에 관리하던 환자 예.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못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대면 진료하면 환자도 좋고 네. 의사도 내가 봐오던 환자니까 네. 비대면으로 진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논의할 게 아니고 주치의제도 네. 또는 의료 취약지의 문제 이런 그 큰 정책의 틀 안에서 네.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작은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네. 하는 논의로 바꿔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정부는 뭐 기업의 요구를 받아서 비대면 진료 확대하자고 하고 네. 국회는 거기에 그냥 즉자적으로 반응해서 뭐 된다 안 된다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국회에 진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네. 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네. 국회가 못 하고 있다. 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제가 사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실손보험. 네. 예. 병원에 가면 먼저 묻습니다. 네. 보험 있으세요? 보험 없으면 얘기 안 하는데 보험 있다고 하면 뭐 이것저것 막 붙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검사료도 다 달라요.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있으시죠? 거기 청구하세요. 그럼 다 받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실손보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과잉 진료 문제가 네.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의료 부위가 너무 네. 예, 과잉 지출되는 문제. 이걸 좀 혹시 대안을 좀 그래서 결국 네. 그거는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면 이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들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되죠. 예. 예, 그게 가장 원론적인 보장성 답이 강화. 예. 원론적인 답이고 이미 커진 실손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건강보험하고 연계해서 예. 관리를 해야 되죠. 건강 너무 연계. 디테일해서 네. 뭐 여기서 이렇게 다 말씀 설명- 나누는 거는 예. 좀 적절치 않겠지만 예. 실손보험의 이 부담을 줄이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됐던 것들이 너무 후퇴하고 안 돼요. 있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검사도 네. 지금 되게 비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네. 코로나 검사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 검사, 독감 검사를 또 같이 해요. 그래서 검사하는데 거의 근 1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 30대 네.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모두 까기 모드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케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전면에 나서서 뭐 그 문재인 정부 내내 욕을 먹었던 사람인데요. 네. 그 제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의료 전달 체계를 네. 개편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를 네. 해결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의 부작용이 네. 대형 병원 쏠림, 문재인 케어 때문에 원래 200원 받던 비급여를 100원밖에 못 받게 된 병원들이 네.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을 매개로 해서 아하. 왕창 늘릴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네. 문재인 케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그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보험 협의체라고 네. 하는 거를 복지부하고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가서 그 실손보험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전부 딴 얘기하고 네.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가 실손보험이 이렇게 팽창해서 네. 그러니까 교수 월급에 동네 병의원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로 네. 소득을 올리는 의사의 월급이 지금 2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보다 예, 대학 교수가 지금 2억 받는데 네. 동네 병의원 의사들이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하는 의사들은 4억을 봅니다. 한 1년에 1년에 예, 세전으로요. 예, 물론 세전. 세후면 더 작아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을 하고 동네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이 마치고 예. 전임이 마치고 예. 너 우리 병원에서 교수해 이렇게 예. 권유해도 예. 아니 선생님 저 싫어요 교수님 저 나가서 돈 벌래요. 그러고 나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사가 만성적으로 굉장히 부족했죠.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네. 비급여 진료 시장이 팽창하면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응급환자 보던 의사들이 동네 병원으로 다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 의사 늘리고 의료 체계 개혁해야 되는데 그 예. 의료 체계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 비급여 실손보험의 개혁입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네. 비급여 실손이 많아지는 이유는 네. 동의사들이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권을 준 건가요? 네. 이거 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규제해야죠. 네. 그러니까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민간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네.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당사자인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도 같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합니다. 네.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의료기관이 계약할 때 비급여 건강보험 진료는 당연히 국가에서 이제 수가를 정하니까 상관이 네. 없고 비급여 진료인 경우 보험회사가 니네 병원은 예를 들면 백내장 인공수정체 네. 150만 원 받아 이렇게 계약할 때 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네. 동네 병원이 버는 수익이 원가 대비 네. 100%를 훨씬 넘을 걸로 아하,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100원짜리 진료를 하고 200원 이상을 받는 게 현재의 구조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막대한 이윤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하고 네. 비급여 실손 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거부터 좀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이제 막 많은 분들께서 진짜 두 분에 대해서 막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서 좀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의사 출신들이 국회 많이 갑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어떤 그 의료 혁신, 의료 개혁의 성과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들 들어가면 확실히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드는데 1호 법안 어떤 거 내실 것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 김선민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공의료 특별법, 저희는 공공의료 그래서 특별법. 예. 네. 그리고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신설 법안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는 계속 거부된 간호법, 간호법. 예, 이런 거 다시 재추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의료 인력 정원에 해당한다면 그 공공의대법 네. 지금 발의 중이고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네. 거 추진하고 네. 그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의대 증원 문제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려서 정말 국민들의 허리가 휘게 하는 문제를 전혀 논의의 테이블조차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간병비, 간병비. 노인 돌봄의 문제입니다. 예. 그 문제는 반드시 어떤 법이로든지 예. 저희는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거대 정당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것을 네. 저희는 빠르게 예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요. 지금 실손보험도 들어야 되죠. 간병비 간병비 보험도 보험, 들어야 네. 되죠. 그러니까 보험을 종류별로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홈쇼핑 틀면 전부 보험 이런 거 네. 팔고 있고 가만히 있어봐. 사람들이 그래요. 딴 건 몰라도 실손보험하고 간병비 보험 네. 꼭 들어야 돼. 네. 너도 50 넘었잖아. 네.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비례대표를 나가면서 네. 내세웠던 게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 돌봄 체계를 개혁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호 법안이라는 게 상징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금 그 의료 돌봄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법으로 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료 개혁을 하려면 의료법, 건강보험법, 네.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장기요양보험법, 네. 그다음에 의료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허술하게 지금 네.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정원 문제, 업무 범위의 문제, 예. 적절하게 보상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의료 돌봄 체계를 개혁하는 법안을 일종의 법안의 패키지로 서로 연계된 통합된 형태로 저는 좀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이 그 국회로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소아과 오픈런 문제가 좀 네.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응급실 뺑뺑이 하는 일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이 없어서 아이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까지 와야 되고, 예, 그러다가 중간에 사망하는 사건들. 더 이상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3050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한 선진국이고요. OECD 11대 경제대국.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많이 처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이 역행하는 반동의 역사를 다시 발전하는 역사로 만들려면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급했습니다. 뭐 이거는 의료 관련된 건 아니에요. 무상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추진하겠다. 세 자녀 가구. 가만 있어봐. 지금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예,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정책들. 예. 저까지 답 안 해도 되죠? 이건 뭐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출생 문제에 관한 대책을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민주당과 이제 그 국힘이 같이 이제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정책이 저는 국힘의 정책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안에 어느 쪽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징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가진 청년과 아닌 청년, 집에 돈이 좀 있는 청년과 아닌 청년, 그다음에 돌봄과 육아 가사의 책임을 전담하는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 그다음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높은 집값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 부모 세대와 집값이 올라서 집을 못 사는 청년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간의 불평등, 젠더 간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0초만 끝으로 김선민 선생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의료 붕괴에 맞서 싸울 김선민, 저희 조국 혁신당과 함께 의료 혁신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합시다. 의료를 구합시다. 조국을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구호 있으세요? 네, 예.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의 개혁을 원하시면 저 김윤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